3명의 갱스터들이 비웃으며 한 노년의 한국인 이민자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주먹만한 토마토를 짓밟고 주름진 얼굴을 후려쳤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단 한순간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오래도록 억눌러온 치명적인 광채가 번뜩였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수십 년간 채소를 키워온 그 떨리는 손이 상상도 못할 수의 생명을 앗아간 손이었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우진은 조용한 정원사로 살며 자신의 과거, 북한의 비밀 요원이었던 삶을 묻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그가 몰래 지키고 있던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협했을 때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한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보스턴의 분주한 거리 모퉁이, 쌀쌀한 가을 아침의 공기가 우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70살이 넘은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노점상에 남은 마지막 토마토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보석처럼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제발, 이번만이라도. 우진은 목소리를 낮추어 애원했다. 3명의 미국 청년들이 다시 찾아와 그의 노점 앞에 서 있었다. 가장 키가 큰 청년, 마커스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 하나를 손에 들고 장난스럽게 위아래로 던지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여기 있네. 마커스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자리는 우리 구역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는 토마토를 땅에 내던졌고 그것은 아스팔트 위에서 터져 마치 상처처럼 빨간 즙을 흘렸다. 우진의 까만 눈동자가 일순간 변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평온해졌다. 수십 년 전에 훈련받은 본능이 그의 몸 안에서 꿈틀거렸지만 그는 그것을 깊이 억눌렀다. 보호비를 내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해. 다른 청년이 말했다. 그의 발이 우진의 작은 노점 테이블을 걷어찼고 남은 토마토들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첫 번째 주먹이 우진의 뺨을 강타했을 때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충격을 흡수했다.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타격이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것은 깊은 주름을 따라 흐르는 조용한 눈물과 섞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모른 척 시선을 돌렸다. 바쁜 아침 출근길, 누구도 멈춰 서서 이 늙은 아시아 이민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우진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은 특이한 형태를 취했다. 오래전 평양의 특수훈련소에서 배웠던 치명적인 자세. 그의 호흡은 깊어졌고 눈빛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그 충동을 억제했다. 다음 주까지 $200를 준비해 놓으라고. 마커스가 마지막 상자를 발로 차며 말했다. 안 그러면 내 채소들만 으깨지는 게 아닐 거야. 청년들이 웃으며 떠난 후 거리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할아버지. 우진은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힌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피를 닦았다. 경찰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아가씨.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어떤 씨앗들은 단지 발아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여성이 떠난 후 우진은 조용히 남은 채소들을 주었다. 아무도 길 건너편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아시아 남성을 알아채지 못했다. 또한 우진이 채소들을 정리하며 그 남자에게 보낸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짧은 손짓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우진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보스턴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북한 군복을 입고 냉정한 눈빛을 한 자신의 모습. 인내심도 한계가 있지.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적들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진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더 많은 물건들을 꺼냈다. 군복 배지, 낡은 신분증, 그리고 손때가 묻은 북한 지도. 그의 지문으로 달아있는 평양 주변의 지역이 특히 눈에 띄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억이 그를 덮쳤다. 평양의 회색빛 하늘 아래 23살의 젊은 우진이 특별 훈련실로 불려갔던 그 날, 30명의 후보자 중에서 그만이 국제 침투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조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휘관이 미국 독수리가 찍힌 서류 한 묶음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진의 마음은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완벽한 군인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가족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는 훈련 중 사망했다고 통보될 겁니다. 우진은 침대 밑에서 다른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부모님과 여동생 수민이 함께 찍은 사진. 수민은 그때 15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우진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는 펜에서부터 종이 한 장까지 어떤 물건으로도 죽이는 법을 배웠다. 지도를 암기했고 6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으며 군중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기술을 개발했다. 밤마다 독방에서 그는 숨겨둔 유일한 사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부모님과 수민이 다시는 그의 진짜 운명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훈련은 그의 몸을 무기로 그의 마음을 컴퓨터로 변형시켰다. 하지만 죽음의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도 우진은 예상치 못한 열정을 발견했다. 드물게 주어진 자유시간 동안 그는 군사단지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파괴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생명을 창조하는 데서 평화를 찾다니 흥미롭군. 어느 날 교관이 채소밭에서 그를 발견하고 말했다. 아마도 두 기술 모두 인내와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진은 무기를 분해할 때와 같은 섬세함으로 배추 모종을 옮겨 심으며 대답했다. 그 이중성이 그의 운명을 정의할 것이라고는 그때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오늘 밤 보스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년의 우진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완벽한 살인 도구였던 이 손이 이제는 토마토와 상추를 기르고 있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일 그 청년들이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은 그가 그저 연약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그의 노점을 공격했을 때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그 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진은 젊은 시절 배웠던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근육 기억 속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다. 내일은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아마도 평화롭게 지나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배운 첫 번째 교훈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진의 첫 미국 임무는 단 6개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잠입하여 미군 기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것. 그러나 그가 북한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군사 기밀 판매 계획을 발견했을 때 그의 세계는 뒤집혔다. 비가 내리는 워싱턴 DC의 어느 저녁, 우진은 비밀 정보를 담은 서류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지만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은 그 모든 훈련에 반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지? CIA 요원 밀러가 물었다. 그들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밀러의 차가운 눈빛은 우진의 모든 동작을 분석하고 있었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제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그는 서류 가방을 밀러에게 밀어주었다. 이건 평양에서 계획 중인 다음 테러 공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밀러의 표정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지? 내 목숨을 걸고? 만약 발각되면 당신은 배신자로 처형될 겁니다. 밀러가 경고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살인의 공범이 될 겁니다. 우진은 훈련 시절의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15년 동안 우진은 도덕적 경계선에서 살았다. 낮에는 제임스 박 국제관계 컨설턴트였고 밤에는 유령이 되어 그림자 사이를 움직이며 자신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임무가 성공할 때마다 고향에서 멀어지는 하루가 더해졌고 조국에 대한 기억은 하나씩 사라졌다. 베를린에서의 특히 긴장된 작전에서 우진은 3명의 미국 요원을 매복에서 구했다. 그중 한 명인 데이비드 첸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되었다. 함께 그들은 불필요한 희생 없이 위협을 제거하는 비공식 특수부대를 형성했다. 왜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지? 어느 날 첸이 물었다. 우진이 다른 요원이라면 제거했을 적을 무장 해제시킨 후였다. 우진은 잠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미 충분한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여기 남아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대답했다. 죽음은 쉽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우진은 임무에서 얻은 모든 돈을 북한에 있는 가족이 살던 지역으로 익명으로 보내고 있었다. 수민이 아직 살아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밤 안전가옥에서 첸이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를 알아? 우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흑백 감시 사진에는 30 중반의 여성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분명 수민이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동생을 알아볼 수 있었다. 북한 외교 대표단의 일원으로 베이징에 있어 첸이 설명했다. 그녀는 당신의 누군가인가? 우진의 손이 떨렸다. 내 여동생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접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15년간의 이중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과 재회할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베이징에서의 수민 접선 계획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마지막 순간에 정보가 새어나갔고 우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 실패 이후 우진의 정체성이 거의 노출되었다. 2005년 3명의 동료가 죽은 테러 공격 이후 기관은 제임스 박이 공식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관이 서류 한 묶음을 건네며 설명했다. 병원 병실에서 우진은 폭발로 입은 화상을 치료받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의 새로운 신분, 아니면 보스턴에서 우진 김이라는 남한 이민자로 조기 은퇴. 53세의 나이에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삶에 지친 우진은 2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수년간의 복무로 모은 적지 않은 자금으로 그는 보스턴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다. 뒤뜰에 버려진 정원은 그의 성소가 되었다. 첫 몇 달 동안 그는 밤중에 잠에서 깨어 자동적으로 더 이상 그곳에 없는 무기를 찾았다. 고요함이 그를 괴롭혔다.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집에서 2 블록 아래에 있는 고아원을 발견했다. 성프란시스 보육원의 아이들은 그의 것만큼이나 산산조각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난민들, 작은 생존자들. 계획 없이 그는 매주 신선한 채소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관장인 마르티네즈 여사, 온화한 미소를 지닌 푸에르토리코 출신 여성은 처음에는 조용한 아시아 노인을 의심했지만 곧 그의 진정한 친절함을 알아차렸다. 아이들이 당신의 토마토를 정말 좋아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달다고 하네요. 그 말에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국에서 그는 가족을 이룰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여기서 계획 없이 그는 각 아이의 미소에서 그의 보살핌 아래 자라는 각 식물에서 작은 구원의 조각들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갱단들이 영역을 다투는 동네에서 보도에서 채소를 파는 늙은 이민자는 결국 원치 않는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부 관리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노점에 접근했다. 김우진 씨, 맞습니까? 그 남자가 물었다.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이 있었다. 우진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국토안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귀하의 비자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는 자신의 서류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CIA에서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물론이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날 밤 우진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첸에게 연락했다. 누군가 내 서류를 조사하고 있어. 불가능해. 첸이 대답했다. 내 신분은 최고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어. 그럼 누군가 내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우진이 말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첸이 말했다. 조사해볼게. 그동안 조심해. 다음 날 우진이 고아원에 채소를 배달했을 때 마르티네즈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김씨, 어제 여기도 한 남자가 왔었어요. 당신에 대해 물어봤죠. 정부 관리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우진은 갑자기 자신이 만든 작은 세계가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과거는 결코 진정으로 뒤에 남겨두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겨울의 씨앗처럼 잠들어 있을 뿐 다시 솟아오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린 소년 마이클이 그에게 다가왔다. 우진 할아버지, 왜 슬퍼 보여요?
우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 아이들, 이 평화로운 삶, 그가 열심히 일궈온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다. 이 보도 조각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 할아버지. 마커스 도노반의 목소리가 우진의 생각을 끊었다. 국토안보부 조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우진은 갑자기 새로운 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다. 토요일 아침 마커스와 그의 두 부하들이 우진의 작은 채소 노점을 둘러쌌다. 마커스는 지역 마약 거래자로 악명 높았고 그의 눈에는 냉소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공공장소요,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우진은 차분히 대답하며 토마토를 계속 정리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거리를 계산했다. 마커스까지 0.6초, 오른쪽 남자까지 1.2초, 왼쪽 남자는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이어진 따기는 보통 사람이라면 쓰러뜨렸을 것이다. 우진은 단지 얼굴을 돌렸을 뿐 그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기술로 충격을 흡수했다. 수년간의 훈련이 그의 내면에서 외쳤고 근육은 본능적으로 공격 자세를 취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충동을 억눌렀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우진은 자신이 이 세 젊은이를 단 몇 초 만에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그들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의 결과는 질문, 조사, 그가 건설한 새로운 삶의 붕괴, 다음 주에 $200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 채소들만 짓밟히는 게 아닐 거야. 마커스가 위협했다. 그는 떠나면서 노점을 걷어찼고 모든 것이 땅바닥에 흩어졌다. 땅에 떨어진 채소들을 주우며 우진은 익숙한 목소리에 놀랐다. 여전히 인상적인 자제력을 보이는 군박 데이비드 첸이 이제는 흰머리가 섞인 채 길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우진이 즉시 알아본 두 남자가 있었다. 슈미트와 라미레즈, 그의 팀에서 일했던 전직 요원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우진이 긴장하며 물었다. 일상적인 감시, 첸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은퇴가 방치를 의미하진 않아.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지켜봐. 우진은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국토안보부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 조사관에 대해 뭐 알아냈소? 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진짜 국토안보부 소속이 아니야. 우리는 그의 신원을 확인 중이지만 북한 정보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어떻게 나를 찾았을까? 아직 모르지만 여기나마 당신을 지킬 거야, 라미레즈가 말했다. 다음 날 마커스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 우진을 괴롭히러 왔을 때 그들은 첸, 슈미트, 라미레즈에게 제지당했다. 싸움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3명의 전직 특수요원들 대 3명의 거리 깡패들. 결과는 분명했다. 이런 건 부탁하지 않았소. 우진은 옛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중얼거렸다. 괴롭히던 자들은 굴욕을 당한 채 도망쳤다. 부탁할 필요가 없었어. 슈미트가 대답했다. 우리는 팀이야. 항상 그럴 거고. 우진은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폭력은 바이러스와 같았다. 한번 촉발되면 퍼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패턴을 잘 알았기에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정원에서 달빛 아래 토마토 모종을 다듬으며 우진은 과거의 선택들이 주는 무게를 느꼈다. 그가 일군 평화는 그가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연약한 모종처럼 취약했다. 전화가 울렸다. 첸이었다. 고아원으로 가야 해. 지금 당장. 우진의 심장이 멈췄다. 무슨 일이야? 마커스의 사람들이 거기 있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어. 우진은 급히 서랍을 열고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첸과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이 일을 끝내야만 했다. 고아원에 도착한 우진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다. 마커스와 그의 패거리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우진을 보자마자 도망쳤다. 이유는 단 하나. 첸의 급박한 전화는 마커스가 그의 동료들을 통해 퍼뜨린 거짓 정보였다. 그들은 우진이 혼자 오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진의 놀라운 대응 능력과 첸, 슈미트, 라미레즈의 신속한 후속 도착으로 위기는 빠르게 해소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안전했고 마커스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 사건 이후 2주 동안 우진의 집 주변 거리는 조용했다. 그의 채소 노점은 더 이상 협박을 받지 않았고 마커스 도노반은 동네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 겉보기의 승리는 그의 옛 동료들에게 안도감을 가져왔고
그들은 자주 그를 방문하여 오래된 인물을 회상하며 정원 가꾸기를 도왔다. 이런 재배 기술을 한국에서 가르쳐야 해. 어느 오후 라미레즈가 완벽하게 재배된 토마토들을 감탄하며 말했다. 남한 농부들은 이런 지식의 절반만으로도 도시 농업을 혁신했다고.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에서는 비옥한 땅 한 뼘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필요는 혁신을 낳죠. 금요일 고아원에 주간 채소 기부를 하던 중 우진은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항상 열정적으로 그를 맞이하던 10살 소년 마이클이 조용했고 겁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마이클? 우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년은 망설였다. 어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에 대해 물었고 나쁜 말을 했어요. 우진의 등줄기를 익숙한 한기가 흘렀다. 수십 번의 임무에서 경험했던 임박한 위험의 감각. 마커스는 고아원과의 그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다. 확인은 다음 날 아침. 마르티네즈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로 온 전화에서 왔다. 김 선생님, 누군가 밤새 우리 창문을 깨고 벽에 위협을 낙서했어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채는 경찰을 부르자고 했지만 우진은 당국은 그가 피하고 싶은 질문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마커스 같은 갱단들은 지역 경찰 내에 정보원을 두고 있었다. 직접 개입해야 할지도 슈미트가 제안했다. 옛날처럼 말이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폭력은 폭력을 낳아 다른 길이 있어.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손, 생명을 그토록 정성스레 가꾸던 그 손들, 은수년간 하지 않았던 정확한 움직임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벽난로의 느슨한 벽돌 사이에 숨겨둔 작은 권총을 청소하고 점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우진은 자신의 평화 철학이 한계까지 시험받을 것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입양 가족이 된 무고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날 우진은 첸, 라미레즈, 슈미트를 자신의 작은 거실에 모았다. 테이블 위에는 지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몇 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가 직접 대응하면, 우진이 설명했다. 마커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거야. 끝없는 폭력의 순환이 될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첸이 물었다. 우진의 눈에 냉정한 결단력이 빛났다. 마커스는 증상일 뿐이야. 우리는 질병의 근원을 찾아야 해.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고급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세탁소 체인. 마커스의 공급자는 여기에 있어. 리처드 콜튼이라는 사업가야.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지만 사실은 이 지역 전체 마약 거래를 통제하고 있지.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첸이 놀라며 물었다. 우진은 신비롭게 미소 지었다. 늙은 아시아인은 이 도시에서 보이지 않아. 내가 관찰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지. 그래서 계획이 뭐야? 라미레즈가 물었다. 우진은 지도를 다시 접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의 약점을 찾아.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마이클이 제안했다. 전날 밤 가면을 쓴 남자들이 고아원 창문에 돌을 던진 후 소년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우진은 소년을 복합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젊은 용기에서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수십 년 전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아니, 마이클, 이건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거라고 약속해. 고아원 주변을 순찰하며 우진은 마이클의 제안이 의외로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첸과 함께 걸으며 그는 물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마커스의 은신처를 알고 있을까? 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본다. 특히 거리에서 자란 아이들은. 저녁, 우진의 작은 거실에 모인 팀은 전략을 토론했다. 슈미트는 공격적인 접근을 주장했고 첸은 그의 옛 연방 접촉망을 이용해 당국에 알리자고 제안했다. 너희들은 요원처럼 생각하고 있어. 우진이 작은 한국식 닭이의 녹차를 따르며 말을 끊었다. 우리는 정원사처럼 생각해야 해. 정원사라고? 라미레즈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해충이 식물을 공격할 때 정원 전체를 불태우진 않지. 문제의 근원을 찾아 외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주변은 보존하는 거야. 그의 눈은 과거 임무에서 동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계산적인 빛을 띄었다. 마커스는 진짜 문제가 아니야. 단지 증상일 뿐이지. 우진은 몇 주 동안 동네 마약 거래를 조용히 추적해왔다고 밝혔다. 군사 전략가의 정확성으로
그는 주요 공급자를 확인했다. 세탁소 체인을 위장으로 사용하는 존경받는 사업가 리처드 콜튼이었다. 첸, 슈미트, 라미레즈는 감시를 시작했고 며칠 내에 콜튼의 조직 내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넷째 날 재앙이 닥쳤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우진은 정원에서 일하던 중 비명을 들었다. 거리로 달려나가자 슈미트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이 보였고 그의 셔츠는 피로 젖어 있었다. 우리가 발각됐어. 우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첸이 속삭였다. 콜트는 전직 군인들을 보안팀으로 두고 있어. 감시 중에 슈미트를 알아봤어. 병원 복도에서 의사들이 친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진은 평화주의적 결심의 첫 번째 진정한 시험에 직면했다. 그의 손은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통제된 분노 때문이었다. 아마도 우리가 틀렸을지도. 라미레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문제들은 옛날 방식으로만 해결돼. 순간 우진은 거의 동의할 뻔했다. 폭력은 유혹적으로 빠른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는 코트에 숨겨진 권총의 무게를 느꼈고 차가운 금속이 그의 가슴에 닿아 한때 그가 누구였는지 조용히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의 전화가 울렸다. 고아원의 마르티네즈 부인이었다. 김 선생님, 아이들이 부상당한 친구를 위해 그림을 그렸어요.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 간단한 전화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아이들, 마이클, 소피아, 타냐와 다른 아이들은 그가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모든 것을 대표했다. 지금 폭력에 굴복한다면 어떤 본보기가 될까? 원래 계획을 계속 진행해. 그는 마침내 결정했다. 하지만 조정이 필요해. 그날 밤 정원에 홀로 있던 우진은 관목 아래 숨겨두었던 작은 금속 상자를 파냈다. 안에는 세 개국의 다른 신분증과 여권, 이전 삶의 유물로 완전히 파괴할 용기가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 달빛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며 그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영원히 묻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아야 했다. 그는 금속 상자에서 작은 검은색 노트북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며 암호 입력을 기다렸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장치는 그의 과거와 연결된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한번 접속하면 평생 동안 쌓아온 접촉망과 자원의 전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용서해 주길. 그는 고요한 밤에 속삭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우진의 손가락이 오래된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났다.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에는 그가 수년간 구축해온 그림자 네트워크가 펼쳐졌다. 전 세계의 연락처, 은행 계좌, 안전가옥 주소, 평양의 유령이 돌아왔군. 그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첸은 우진의 부엌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테이블 위에는 콜튼의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가득했다. 세탁소 체인, 재무기록, 심지어 개인 일정까지. 이 모든 걸 어떻게? 첸이 경외심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우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너무 늙었다고 과소평가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젊었을 때의 날카로움이 돌아와 있었다. 네가 잠든 동안 나는 일했어.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복잡해졌다. 콜트는 단순한 마약상이 아니었다. 우진이 해킹한 이메일에 따르면 그는 북한 정보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콜튼의 세탁소 네트워크는 미국 내 북한 스파이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였다. 이건 단순한 지역 갱단 문제가 아니야. 우진이 설명했다. 더 큰 그림이 있어. 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평양의 유령을. 마커스와 콜트는 단지 그들의 도구일 뿐이야.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 마이클과 고아원 아이들 몇 명이 그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런 위험을 가져오다니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야. 우진이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떠나면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라미레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쫓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파괴할 거고. 슈미트는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의 상태는 위중했다. 우진은 자신의 선택이 이미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왔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감시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2주 동안 팀은 증거를 수집하고 의심스러운 배달을 사진 찍고
보스턴 비즈니스 센터에서 외곽 거리까지 뻗어있는 유통망을 지도화했다. 우진은 자신의 소박한 집에서 모든 것을 조정했고 부엌은 즉석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한국에는 속담이 있지. 우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첸에게 말했다. 아무리 똑똑한 쥐라도 결국엔 잘 설치된 덫에 걸리게 돼. 그러나 비가 내리는 다음 목요일 그들의 계획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첸의 옛 CIA 접촉이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콜트는 그들의 조사를 알아차렸고 응답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의 집 주변을 순찰하던 라미레즈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카메라로 촬영한 후 번호판을 조회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차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들이 여기 있어. 라미레즈가 우진에게 경고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그날 밤 우진은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다. 마르티네즈 부인, 아이들을 잠시 피신시킬 필요가 있어요. 안전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김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 일찍 버스가 도착할 거예요.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제발. 전화를 끊고 우진은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작고 금속으로 된 원통형 물체였다. 숙련된 손길로 그는 그것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무기가 아니라 복잡한 전자장치였다. 내가 평생 피해온 순간이 결국 왔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창문 밖으로 그는 거리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 차를 볼 수 있었다.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은 분명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북한 요원들, 그의 과거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은 것이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다. 이제 다시 직면해야 할 때였다. 슈미트가 공격받은 지 사흘 후 고아원은 위조된 퇴거 통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콜트는 게임을 한 단계 끌어올려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압박하기 위해 그의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단 5일밖에 없어요. 마르티네즈 부인이 우진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콜튼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제가 연락한 변호사들은 모두 사건을 맡기를 거부했어요. 아이들은 긴장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쁜 사람들이 밤중에 침입할까 봐 두려워했다. 6살 난 소피아는 매일 그들이 떠나야 하는지 물었다. 우진은 아이들의 눈에서 보이는 두려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김 선생님, 우리 정말 집을 잃게 될까요? 소피아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우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거야, 소피아. 약속할게. 고아원을 떠나면서 우진은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정원의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그는 돌길에서 느슨한 석판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방수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거의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 휴대전화, 그가 뒤에 남겨둔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있었다. 부탁이 필요해. 전화가 받아졌을 때 그는 간단히 말했다. 다른 쪽에서 CIA의 옛 연락책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정원사가 도움을 요청하다니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군. 마침내 상대방이 대답했다. 우진의 마지막 임무에서 받았던 작전명을 사용하며 24시간 내에 콜튼의 작전에 관한 타협적인 문서들이 특정 연방기관에 신비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3명의 탐사 기자들은 사업가가 어떻게 강탈과 마약 거래를 통해 제국을 건설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익명의 서류 묶음을 받았다. 시애틀에서 첸이 찾아낸 콜튼의 전직 직원이 연방 보호를 대가로 자금 세탁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하면서 압박이 더욱 커졌다.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동안 우진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했다. 채소를 가꾸고 고아원을 방문하며 단지 무해한 노인인 척했다. 그것이 그의 최고의 위장이었다. 그러나 흐린 아침 그는 자신의 문에 칼로 고정된 메모를 발견했다. 우리는 네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있다. 유령. 오늘 이것이 끝난다. 그 코드명, 북한 정보부와 극소수의 미국 요원들만 알고 있는 의 사용은 그의 의심을 확인했다. 콜트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우진은 잠시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았다. 첫 빗방울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수년간의 평화 끝에 그의 과거와 현재가 마침내 충돌할 것이다.
집 안에서 그는 바닥 및 비밀 칸을 열고 자단 상자를 꺼냈다. 그는 즉시 열지 않았다. 대신 명상 자세로 앉아 다가올 일에 정신적으로 준비했다. 첸이 문을 두드렸다. 우진, 나쁜 소식이야. 고아원에 무장한 남자들이 있어. 마커스의 사람들이야. 우진의 눈이 갑자기 열렸다. 자단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었다. 오래된 손목시계, 우아한 만년필, 전통 한국 실크 손수건, 그리고 특이한 재질로 만들어진 정원용 장갑 한 쌍.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것들은 감상적 가치가 있는 개인 물품처럼 보일 것이다. 평양의 유령에게는 그것들은 치명적인 도구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무장한 남자들이라고? 우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위험했다. 서두르자 첸이 말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우진은 앞문을 나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변했다. 등은 똑바로 펴졌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그의 발은 사냥하는 맹수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평화로운 정원사는 뒤에 남겨졌다. 지금 폭풍 속으로 전진하는 것은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전설이었다. 폭풍우가 보스턴을 강타한 밤, 비는 마치 하늘의 분노처럼 쏟아졌다. 우진은 고아원으로 가는 길에 빗물에 젖었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전투 상태로 전환되어 있었다. 40년 전 평양에서 처음 배운 상태. 상황이 어떻게 됐지? 고아원 한 블록 전에서 첸을 만났을 때 우진이 물었다. 6명의 무장한 남자들. 마커스가 지휘하고 있어. 첸이 속삭였다. 아이들과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 라미레즈가 뒤를 지키고 있지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우산 아래 숨겨둔 물건들을 확인했다. 특별히 준비된 장갑, 실크 손수건, 만년필, 치명적인 도구들이 평범한 물건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계획이 뭐야? 첸이 물었다. 당신은 후면을 확보해. 내가 안으로 들어갈 거야.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전기를 차단해. 성프란시스 고아원은 평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건물 외벽에 숨어 우진은 창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마커스는 아이들을 큰 방에 모아두고 있었다. 2명의 무장한 남자가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는 건물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 늙은이가 어디 있지? 마커스가 첸의 관자놀이에 총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첸과 라미레즈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잡혔고 피를 흘리면서도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해. 당신이 괴롭히기로 선택한 그저 정원사일 뿐이야. 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우진은 깨진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의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를 전설로 만들었던 정확한 결단력. 60초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아들을 더 만들기 시작할 거야. 마커스가 소리치며 마이클의 머리에 총구를 대었다. 우진은 손수건을 꺼내 특수 화학물질로 적셨다. 단숨에 그는 건물의 전기 시스템을 찾아 신호를 보냈다. 순간 모든 불이 꺼졌다. 이어진 혼란은 정밀하게 조율되었다. 하나씩 마커스의 부하들은 소리 없이 무력화되었다. 우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우아했고 각 공격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했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마커스만이 유일하게 서 있었고 그의 부하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저 정원사일 뿐이지. 우진이 그림자처럼 나타나며 대답했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는 마커스를 무장해제하고 고통스럽게 제압했다. 마커스의 팔은 등 뒤로 꺾여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우진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파괴할 힘이 있을 때 자제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배워. 너는 위협할 아이들을 잘못 골랐어. 이어진 침묵 속에서 마커스의 거친 숨소리와 아이들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들렸다. 평양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지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마커스는 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신은 그 사람이 맞아. 북한에서 온 배신자. 우진의 눈이 좁아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콜트는 단지 중간 관리자야. 마커스가 코웃음 쳤다. 더 큰 사람들이 당신을 원해. 그들은 평양에서 왔고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 우진의 마음속에 얼음장 같은 공포가 스며들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의 이중생활 배신, 그의 진짜 정체성.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우진이 첸에게 명령했다. 당신은? 첸이 물었다. 내게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우진이 대답했다. 아이들과 직원들이 건물에서 대피한 후 우진은 마커스에게 물었다. 누가 내 뒤에 있지? 내가 알아야 해. 당신의 과거가. 마커스가 웃었다. 당신의 여동생이 안부를 전해. 우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수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을 찾기 위해 여기 와 있어.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야. 수민이. 우진의 입술이 그 이름을 속삭였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공개적으로 여동생의 이름을 말했다. 마커스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보아원 밖에서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물에 젖어 있었다. 우진은 마커스를 경찰에게 인계했다. 익명의 전화로 불려온 경찰관들은 무기와 마약을 소지한 채 깨어나는 범죄자들을 발견했고 그들의 주머니에는 콜튼의 작전에 관한 상세한 파일이 꽂혀 있었다.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첸이 경고했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시간이 없어. 그들은 우진의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우진은 마침내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수미는 내 여동생이야. 그가 시작했다. 내가 평양을 떠날 때 그녀는 15살이었어. 부모님께는 내가 훈련 중 사망했다고 들었을 거야. 라미레즈는 놀랐다. 그런데 왜 그녀가 당신을 찾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까?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중 스파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고향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었어. 매달 익명으로 우리 마을에 돈을 보냈지.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조심했어. 하지만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군. 첸이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또는 북한에서 누군가가 패턴을 발견했을지도 몰라. 중요한 건 수민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나를 찾기 위해 왔다면 그녀는 정부 요원이 됐을 수도 있어. 라미레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우진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를 죽이기 위해 보내줬을 가능성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운명이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어떻게든. 첸은 우진의 손을 잡았다. 혼자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있어. 고마워, 친구야. 우진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너희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우진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비밀 수납 공간에서 그는 오래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북한에서 받은 훈련의 마지막 유산이 있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3개의 투척용 나이프, 특수 섬유로 만든 옷,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은 낡고 구겨져 있었다. 젊은 우진과 어린 수민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수민의 얼굴은 해맑고 순수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있잖아. 병원 침대에서 겨우 일어난 슈미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팀으로 일할 때 가장 좋았던 건 언제였지? 우진은 생각에 잠겼다. 베를린 2001년. 우리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인질 구출 작전을 완수했을 때. 맞아. 슈미트가 웃었다. 우리가 평양의 유령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증명했을 때야. 폭력 없이 승리하는 것이. 우진은 눈을 감았다. 베를린에서의 그 임무는 그의 신조가 되었다. 생명을 구하는 것, 빼앗는 것이 아니라. 수민을 만날 때 그는 그 신조를 기억해야 했다. 밤이 깊어갈 때 우진은 정원으로 나갔다. 폭풍 후의 맑은 하늘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심은 토마토 모종 옆에 무릎을 꿇었다. 죽음은 쉽다.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우진이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되고 낯설지만 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오빠. 그 한 단어에 4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수민아, 내일 아침 일출 때 찰스 강변에서 만나자. 그녀가 말했다. 혼자 와. 우리에겐 할 이야기가 많아. 전화가 끊기기 전 우진은 그녀의 숨소리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 눈물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찰스 강은 이른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우진은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고 벤치에 앉아 일출을 기다렸다.
그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수민과의 만남에서 폭력은 없을 것이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안개 속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고 우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민은 더 이상 그가 기억하는 15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50 중반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시간과 고통이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다. 오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정말 당신이군요. 우진은 일어섰다. 수민아, 그들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었다. 말로 채울 수 없는 시간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 우진이 마침내 물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27대, 어머니는 10년 전에. 우진은 눈을 감았다. 이미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은 강했다. 그는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왜 여기 온 거야, 수민아? 우진이 물었다.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지? 수민은 강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보낸 돈 때문이에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왔어요. 오빠가 살아있다는. 그래서 정부에 알렸구나. 우진이 말했다. 판단하는 어조는 아니었다. 수민의 눈이 그를 향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아들, 당신의 조카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당신을 찾으라고 했죠. 우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조카라고? 네, 민호예요. 28살이죠. 대학에서 금지된 남한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우진은 앉았다. 그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조카.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난 배신자야, 수민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한 일들을 알면 넌 날 경멸할 거야. 수민은 그의 옆에 앉았다. 난 이미 알아요. 당신이 미국을 위해 일했다는 것, 우리 정부에 대항했다는 것. 하지만 난 또한 당신이 우리 마을에 보낸 돈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도 알아요. 우진은 놀랐다. 넌 날 미워하지 않아? 어떻게 내 오빠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선택을 해야 해요. 그들은 내일 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북한으로 돌아온다면 민호는 풀려날 거예요. 우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가 사랑하는 보스턴에서의 삶, 고아원 아이들, 그의 정원,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살아서 평양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그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알아요. 수민이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건 북한 요원들의 신원, 그들의 암호, 그리고 미국 내 작전 세부 사항이에요. 내가 훔쳤어요. 우진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걸 당신의 CIA 친구들에게 주세요. 수민이 계속했다. 그 대가로 그들이 민호를 데려오도록 해요. 남한으로. 넌 배신자가 되는 거야. 우진이 충격으로 말했다. 수민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가족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오빠.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짧을 것이다.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넌 위험에 처할 거야. 우진이 경고했다. 난 평생 위험 속에 살았어요. 수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당신처럼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만 중요하죠. 우진은 여동생의 말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들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건 위험한 도박이야. 첸이 우진에 부엌에서 USB 드라이브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들은 수민과의 만남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정보가 진짜라면 우리는 미국 내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어.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정원에서 봄의 첫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 그렇다면 내 조카를 구출하는 작전을 시작해야 해. 라미레즈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북한 요원들이 내일 밤 당신을 만나러 올 거라고 했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첸에게 수민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의 정체를 알아냈는지, 그녀의 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귀중한 정보를 훔쳤는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북한에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알아, 우진이 대답했다. 수민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가 이 정보를 준 거야. 내가 자수하는 대신 그녀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채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CIA의 현직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2시간 후 검은색 SUV 2대가 우진의 집 앞에 도착했다. 김씨, 정장 차림의 여성이 우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니퍼 리라고 합니다. CIA 동아시아 부서에서 왔어요.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우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번 정보기관의 세계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조카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이미 준비 중입니다. 제니퍼가 설명했다. 북중 국경 근처에 특수부대가 대기 중이고 남한 정보부와도 협력하고 있어요. 수미는요? 우진이 물었다. 내 여동생은 안전할까요? 제니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배신이 발각되면 우리가 그녀를 보호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녀는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해합니다. 우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제 조카는 자유를 누릴 기회를 가져야 해요. 다음 24시간은 긴장된 준비로 가득했다. USB 드라이브의 정보는 금광으로 판명되었다. 전체 북한 해외 공작권 명단,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 심지어 미국 내 잠복 요원들의 위치까지. 우진은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모든 식물을 정성껏 돌보았다. 토마토, 상추, 고추, 가지 모두 그의 손길로 자란 생명들이었다. 마이클이 정원 문을 통해 들어왔다. 우진 할아버지,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우진은 놀랐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무도요. 그냥 느꼈어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진은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었다. 잠시 여행을 갈 거란다, 마이클. 하지만 돌아올 거야. 그는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그날 밤에 달려 있었다. 저녁이 되자 우진은 첸, 라미레즈, 그리고 CIA 요원들과 함께 작전을 최종 점검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북한 요원들이 우진을 만나러 올 장소를 미리 확보하고 그들이 도착하면 체포한다. 동시에 특수부대가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에서 민호를 구출할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니퍼가 보고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곧 어둠이 내릴 것이다. 그의 마음은 수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안전할까? 그녀가 한 선택의 결과를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당신의 여동생은 용감한 여성이군요. 제니퍼가 말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이 가족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다니. 그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에요. 우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공항 도착장에서 울려 퍼졌다. 우진은 돌아섰고 그의 눈이 젊은 남성을 찾아 스캔했다. 그는 즉시 알아보았다. 수민의 눈과 그 자신의 턱선을 가진 젊은이, 민호였다. 작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북한 요원들과의 만남은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전원 체포되었다. 그러나 민호의 구출은 거의 실패할 뻔했다.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수민이 직접 아들을 국경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이 곧 발각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를 다시 데려와야 해요. 민호가 우진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국경에서 저를 보내고 돌아갔어요. 그들이 그녀를 죽일 거예요. 우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수민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 첸이 다가와 말했다. 하지만 말을 마칠 필요가 없었다. 그들 모두 현실을 알고 있었다. 수민은 이미 평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운명은 자명했다. 5년이 흘렀다. 우진의 작은 정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번성하는 도시, 농업 커뮤니티 센터로 변모했다.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대표단이 긴 메소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가을 오후 수학을 감독하며 이제 75세가 된 우진은 15세의 마이클이 방문객 그룹에게 지속 가능한 재배 원칙을 설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한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청년이 말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반복하며 각 식물은 그 시간과 목적이 있습니다. 민호는 이제 대학에서 농경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우진의 방법론을 배우며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같은 원칙을 가르치길 꿈꿨다. 삼촌, 편지가 왔어요. 민호가 우진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우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고 숨이 멎었다. 그것은 수민의 필체였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읽어보세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오빠에게 편지는 시작되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나를 처형하려 했지만 CIA와 남한 정보부의 도움으로 가짜 죽음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나는 남한에 있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제 이걸 받았니? 어제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 정부가 당신의 도시 농업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싶어 해요. 그들이 당신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긴 여정, 북한 정권에 헌신한 젊은 군인에서 충성이 분열된 이중 스파이로,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노인 정원사로 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 같았다. 다음 주 우진이 마이클과 고아원의 5 아이들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는 단순히 그의 뿌리를 상징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미국은 내게 필요할 때 집을 주었지. 그가 옆에 앉은 청년에게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항상 내 마음이었단다. 우리는 역경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민족이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우진은 창밖으로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멀어지는 작은 녹색 점이 되어가는. 과거의 씨앗은 평화의 현재로 꽃 피웠고 이제 그는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이제 거기에는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와 민호, 마이클,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새로운 가족이었다. 보스턴의 정원사는 직계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선택한 삶의 대사로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